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 책의 3장, 생각 설계, 모든 변화의 시작 부분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뭐랄까, 우리 마음속 생각의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사용 설명서요? 네, 재밌는 비유네요.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특히 당신께서 주목하신 여러 소주제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하죠. 맞아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하 하는 순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조언이 있었어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라.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료에 나온 그 왕이람 국무 대신 지원자들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 보물창고 이야기요? 네, 잠겼다고 다들 믿었는데 사실은 열려 있었다는 거. 이게 그냥 긍정 파워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심리적인 원리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게 단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라이밍 효과, 우리말로는 점화 효과라고 하죠. 그거랑 관련이 깊어요. 아, 프라이밍 효과요? 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가 시합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되뇌면 실제로 자신감이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정 생각이나 단어가 우리 무의식에 딱 점화가 돼서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하.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교수라고 상상했던 그룹이 훌리건이라고 상상한 그룹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미국 국립과학재단 연구를 보면 우리 하루 생각의 80%가 부정적이래요. 네, 80%요? 그렇게나요? 네, 생각보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될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게 그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와, 80%가 부정적이라니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좀 강조하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마틴 셀리거먼 닥스의 연구가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에 대부분의 반응은 사실 PTSD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대부분은 회복 탄력성이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PTSD는 들어봤어도 회복 탄력성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슬픔이나 불안 반응조차 나 문제 있나? 병으로 여기고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모르면 더 불안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80대 노인분들 이야기나 아니면 승진에서 탈락하고 좌절했던 마리아 사례처럼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잃어버린 것, 예를 들어 승진 실패라는 그 사실에만 매몰되지 않고요. 내가 가진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유력 후보였고 많은 경쟁자들을 제쳤지 하는 사실이나 앞으로의 가능성. 이걸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하. 이걸 더블링 기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프레임, 어떤 툴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아까 그 노인분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젊었을 때도 못 들던 역기, 지금도 못 드니 내 힘은 그대로다. 이게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관점이 중요하죠. 심지어 그 론다 코넘 군의관 사례처럼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오히려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상 후 성장이요? 네. 이 경험 덕분에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어. 내 안에 이런 강인함이 있는지 몰랐네? 이런 긍정적인 자기 진술들이 회복을 넘어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 정말 강력한 도구 같아요.
이게 바로 다음 주제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1%만 바꿔도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네네. 정글에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발작 일으켰던 그 젊은이 이야기처럼요. 정말 작은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리처드 와이즈먼의 연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행운과 불운을 가르는 건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요? 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나 기회를 찾아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해고를 당해도 이건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자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 결국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습관이요? 네. 분노를 자주 떠올리면 뭐랄까, 분노 전문가, 프로 분노러가 되는 거고, 감사를 자주 떠올리면 감사 전문가, 감사의 달인이 되는 거죠. 하하, 프로 분노로. 재밌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나는 많은 것을 성취했어. 나는 내 길을 갈 관리가 있어. 이런 좀 건설적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그걸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방법을 제안하잖아요. 네, 봤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정신적인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습관이 된다는 말, 정말 와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원래 이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딱 옭아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자료에서는 이걸 자기 제한적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좀 벗어나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게 참 교묘한 함정이에요. 심리학자 에밀리 프로닌이라는 분은 이걸 내성 착각이라고 불렀어요. 인스트로스펙션 일루전이요. 기게 잘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약간 왜곡된 거울로 본다는 거예요. 난 원래 숫기가 없어. 난 창의적이지 못해. 이런 믿음들이 사실은 자기 잠재력 발휘를 딱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써 있었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뭘 잘하고 또 언제 에너지를 얻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해요. 네. 자료에 나온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장점은? 나의 사명은? 언제 활짝 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도 본인이 내성적인 걸 파악하고 대중 강연보다는 유튜브를 선택해서 더 성공했다는 경험을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결국 자신의 본성에 맞는 길을 찾는 게 핵심인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한다. 흥미로운 건요. 다음 주제인데 소리내어 말하는 즉시 불안은 효력을 잃는다. 이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의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신칸센 지적환호 사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적환호, 시사칸코라고 하죠. 이게 원래는 안전 확인 절차인데 그 원리를 우리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쁜 습관 있잖아요. 무심코 과자를 집으려 할 때 딱 멈춰서 소리내어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감자칩을 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요. 직접 말로 하는 거군요. 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려던 행적이 의식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 네네. 불안감을 다룰 때도 이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축구 선수에 비유하고 내가 캐스터가 돼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요? 네. 예를 들어 방금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선수가 또 등장했군요. 이렇게요. 감정이나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막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돼요. 약간 남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게 인지 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랑 같아요. 뭔가 은밀하게 숨어있는 두려움은 밝은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독이니까 불안 선수 빼고 자신감 선수 투입.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실용적인 방법인데요. 생각을 소리내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꾸준히 연습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항상, 절대, 결코 이런 단어들 쓰는 습관이요.
자료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표현을 좀 경계하라고 조언하던데요. 아, 맞아요. 그 마지펜 케이크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요? 의사가 마지펜 케이크로 은행원을 살렸는데 다른 환자에겐 독이 됐다는 거. 네. 그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에게 약이 된 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남과 비교할 때 이런 절대적인 사고가 불쑥 나오기 쉽죠. 아, 그렇죠. 쟤는 항상 잘 나가는데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거요? 맞아요. 세네카도 말했듯이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그냥 내가 가진 것에 기뻐해야 해요. 소셜미디어 보면 다들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건 사실 좀 어리석은 일이죠. 네, 그건 정말 허상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현재나 미래까지 그냥 다 똑같이 연결시키는 오류예요. 뭐 면접에서 한 3번 떨어졌다고 해서 아, 나는 앞으로도 절대 취업 못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잠깐, 그게 100% 사실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으로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른 사람의 마지펜 케이크를 탐내지 말고 정확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조언이 주기적으로 인간관계 필터를 점검하라. 인데 결국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자가 이주민에게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땠소? 이렇게 되묻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 내 필터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필터요. 네. 내가 만약 주변 사람들을 다 별로야, 바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장점을 더 발견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재소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더 잘 간파하더래요. 네. 왜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 내가 타인에게서 보는 어떤 속성이 사실 내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더 잘 보고 끌어낸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유유상종의 원리랑 비슷해요. 아, 신기하네요. 내가 보는 세상이 결국 내 안을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 행동까지 전부 내 탓이요 할 필요는 없어요. 알베르트 앨리스가 말한 당위적 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 대신에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그다음 상대방의 행동은 그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네. 핵심은 내 필터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습관인 거죠. 내 안의 렌즈를 닦는 작업이네요. 아, 그러고 보면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은 관점의 문제일까요? 그 사고를 당하고도 감사 기도를 올린 수녀님 이야기나 자전거 사고 후에 오히려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저자의 경험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맞아요.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삶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경제학자 크리스티안 부슈라는 분은요. 우연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심지어 실수 속에 오히려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말해요. 실수 속에요? 네, 실수로 음료수를 얼렸다가 막대 아이스크림을 발명한 프랭크 애퍼슨 사례처럼요.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어쩌면 금맥이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넘어진 자리에 금맥이라. 네, 중요한 건 고통의 이유를 계속 따지면서 좌절하는 대신에요. 이 경험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보도 셰퍼의 말처럼 뼈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역경이 어쩌면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운명과 맞서 싸우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동력으로 삼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운명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통의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법. 현자가 부자에게 가족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죽기를 빌라고 한 이야기. 좀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네, 저도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확 일깨워주죠. 집의 기초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뭐 건강한 몸, 매일 먹는 음식, 안전한 집, 다닐 직장이 있다는 것.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파킨슨병을 앓는 저자의 동료분 사례 있잖아요. 네. 그분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강한 멘탈의 핵심이에요. 즉,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평상심이요? 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도 생각나고요. 신발이 없다고 울었지만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후 더는 울지 않았다. 사회학자 마틴 슈레더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뭐 복권 당첨이나 승진 같은 큰 사건이 아니라 건강, 친구,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통제감 같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소득도 어느 수준 이상이면 큰 차이 없다고 나왔죠. 맞아요. 한 월 300만 원 정도? 그 이상부터는 소득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해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특별한 기쁨은 금방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아, 쾌락 적응. 네.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말한 시소 효과처럼 너무 강한 쾌락만 줬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이나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복의 홍수보다는 잔잔하게 계속 유지되는 그 행복의 수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안락한 집, 좋은 친구, 의미 있는 일, 변함없는 관계, 이런 삶의 단단한 토대를 꾸준히 가꾸는 것.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의 평온함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진짜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3장을 통해서 이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현실 경험, 또 회복력, 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강인함까지 정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핵심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생각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또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비교하거나 결핍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생각의 설계자. 멋진 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 검색창에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문제점 대신에 가능성을, 결핍 대신에 감사를 입력한다면요. 당신의 삶이라는 그 검색 결과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내면 렌즈를 아주 조금만 닦아보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서 어떤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게 될지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